먼저 참석해주신 그 참석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 통일부장관이셨고 현재 국민참여당 대표이십니다. 이재정 대표님이십니다. 예. 예. 그리고 이번에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하셨고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김충환 최고위원님, 예, 오셨습니다. 그리고 김영대 최고위원님, 예,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최고위원으로 출마하셨죠. 예, 유승찬 경북도당 위원장님, 예,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요일 오후에 비도 많이 오는데 이렇게 우중에 찾아주신 우리 언론계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 우리 당원들과 이 지역의 지도급에 계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참여당이 작년 1월 17일 창당한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전국 당원대회를 3월 17일 수원 실내체육관에서 갖기로 되어 있습니다. 본래 저희들 계획으로는 중대 도시에서 우리가 이 전국 당원대회를 연다는 원칙 아래 특별히 국민참여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과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철학을 계승하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표방하고 나왔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이신 김해에서 우리가 제2차 전국 당원대회를 갖겠다, 그렇게 이제 계획을 발표하고 준비해 왔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구제역으로 김해시가 너무 심각하고 김해시 재난대책본부에서 우리 같은 이런 대규모 행사를 구제역 방지를 위해서 불허를 하고 이 장소 사용을 허가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수원으로 옮겨서 저희들이 이번 전당대회를 갖게 됐습니다. 이 전당대회에 앞서서 오늘 경북 도당 당원대회를 저희가 안동에서 갖게 돼서 오늘 이렇게 언론계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국민참여당은 처음 창당할 때부터 몇 가지 전제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추구하셨던 정치,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이 철학과 사상, 이것을 계승 발전해 나가면서 참여정부가 이루지 못했던 또는 참여정부가 계획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당이 계승 발전시켜 나가면서 국가에 기여하겠다는 것이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의 균형 발전, 전 국토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중점을 둘 뿐만 아니라 지방의 차별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지방의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었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으로 대별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치권에서 이 두 당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 바탕의 정치를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로 하여금 제3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치개혁에 앞장서서 새로운 정치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자, 이것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두 번째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대한정치를 끊임없이 모색해왔고 이 대한정치 하나로서 아시는 바와 같이 6.2 지방선거와 두 차례 재보궐선거에서 야당 간에 어떻게 하면 연대하면서 새로운 정치 형태를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경상남도의 김두관 지사가 당선되고 경상남도의 여러 정당들이 함께 참여하는 연합, 이 도당 발전을 위한 그런 협의회도 구성이 돼서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역시 연합, 연대의 정치적 가치를 좀 더 확고하게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고 이것은 2012년을 위해서도 더욱 중요한 과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셋째로 저희가 추구했던 것은 역시 새로운 정당 문화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 정치가 가지고 있지 못한
새로운 정당 문화, 다시 말하면 생활정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생활정치의 현안들을, 과제들을, 의제들을 어떻게 정치적 의제로 만들어갈 수 있겠느냐. 더 나아가서 20대, 30대의 새로운 청년 세대들이 어떻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가느냐. 이것이 역시 우리들의 하나의 관심사였습니다. 지난 1년간 열심히 한 결과 국민참여당의 당원은 창당 때보다 한 3배 정도 늘어났고요. 그 당원들의 구조도 약 한 85%가 40대 이하의 젊은 세대가 참여하는 그런 면에서 새로운 희망을 국민들에게 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 경북도당 당원대회를 계기로 해서 경상북도에 역시 이러한 새로운 지역정치의 발전적 전망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고요. 앞으로 제2기 당대표 후보로 단독 후보로 되어 있는 유시민 후보가 당선되면 이제 3월 19일부터 역시 새로운 차원의 정치적 이 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국민 앞에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당이 지향하는 목표보다 국민이 원하고 국민이 희망하는 그런 정치적인 과제들을 먼저 다루면서 국민들 안에 국민들과 함께 활동하는 그런 정당으로 발돋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언론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가 어제 저녁에 대전에서 대전시당 당원대회를 치르고 오늘 아침에 일찍 출발해서 안동으로 왔습니다. 오면서 이제 마음이 좀 많이 무거웠습니다. 이 경상북도는 제 고향이기도 하고 또 안동은 저희 아버지의 고향이고 저희 종가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 다른 때는 매우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오곤 했었는데 구제역이 제일 먼저 여기에서 시작이 되어서 피해도 여기가 제일 크고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하고 인접 고양시 그리고 인접한 파주시 여기가 두 번째로 발병해서 안동에 이어서 가장 피해가 큰 지역입니다. 사는 곳에서도 구제역으로 인한 여러 가지 고통, 꼭 축산농민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통행이 통제되면서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는 것을 보고 있고, 또 언론 보도 통해서 이 안동 지역도 모든 산업이 다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다른 때와 달리 마음이 정말 무거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안동시와 시민들이 또 경북의 다른 지역도 구제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민들과 경북도가 합심해서 이 위기를 잘 넘기고 후유증을 빨리 극복해서 그렇게 국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저희 당원들의 마음을 대신 말씀드립니다. 저 당대표 후보로 오늘 경상북도 당원대회에 참여하러 왔습니다. 아까 당에 대한 말씀은 이재정 대표님께서 다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경북도민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지역이 지난 수십 년간 한결같이 이제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정부에 대해서 압도적이고도 지속적인 지지 성원을 보내주셨던 지역입니다. 지금도 그러하죠. 지금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정권이 이와 같은 경북도민들의 지속적인 그런 항구적인 지지에 대해서 제대로 보답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회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보, 보수를 떠나서 국민을 통합해야 될 정부가 오히려 이념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고 여러 가지 국책사업을 가지고 또 지역적으로 분열을 시키고 있고 이 구제역과 같은 이 법정 전염병에
대해서 초보적인 관리조차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이념이나 정책 노선을 떠나서 국가라고 하는 우리들의 공동체의 기본을 관리 운영할 능력이 있느냐에 대해서 심각한 의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남은 2년의 기간이라도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집권 한나라당이 국가를 잘 운영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 똑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마음이 제대로 표현되기 위해서는 때로 오랫동안 지지해온 정치 세력이라 할지라도 따끔하게 한번 나무랄 필요가 있다고 보고, 다른 지역의 시민들이 나무라는 것보다 이곳 경북 도민들이 나무라실 때 그것이 가지고 오는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여하튼 이명박 정부의 남은 2년 국가 운영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상북도 도민 여러분들의 비판적인 질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 말씀드리고, 저희 국민참여당이 아직 작고 역량이 미약한 정당이고 이제 막 첫걸음을 들이기 시작한 정당이기 때문에 이곳 경상북도에서도 우리 도민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려면 앞으로도 많은 세월이 걸릴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어렵고 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좋은 정책으로 국민에게 봉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곳 경상북도 지역에서도 꾸준하게 당의 기반을 넓혀가고 또 도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권을 꼭 바꿔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 여러분들의 의견도 많이 엇갈리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전국적으로 보면 압도적 다수의 여론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것 같으면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는 여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북 도민인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좀 더 국가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근저의 정치 현안들에 대해서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 국민참여당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저희 당에도 그래도 작은 관심이라도 보여주십사 하는 청을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참여당 경북도당 사무실은 현재 안동에 있습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남기신 유지를 받들어서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그리고 경북의 거구로 잘 사는 발전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현재 안동에 와 있습니다. 남부 지역은 잘 사는 편입니다. 그리고 근데 경북 북부 지역은 농업사회이기도 하고 좀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신경 쓰고 있습니다. 국민참여당과 함께하는 많은 도민들도 있다고 믿습니다. 현재 MB정부가 경북 지역에 특히 포항 지역 중심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포항 사람입니다. 그런데 국민을 위하고 백성을 위한다면 골고루 잘 살게 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나라님의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점에 대해서 되게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국민참여당 경북도당에 많은 관심 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이게 참 이 질문에 대해서는 특별한 답이 있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까 시사저널 김 기자님이 호남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이제 호남 지역은 민주당과 연합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진보개혁 야당이 연합하는 것은 한나라당이라는 이 집권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의 마음, 여러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그것이 다수의 의지로 실현될 때 이제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 이렇게 봐서 하는 것이고, 호남은 한나라당이 당선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민주당이 혼자 정치를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지역도 영남과 마찬가지로 특정 정당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모든 지역에서 경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호남 지역은 작은 진보 정당들이 연합해서 민주당과 경쟁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 당의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영남 지역은 한나라당이 압도적으로
강한 곳이고 여기서 혼자 정치를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모든 야당들이 또 힘을 모아서 실제적인 그런 누가 당선될지 모르는 그런 경쟁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그렇게 낙선의 위험이 있어야 정치인들이 유권자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영훈함을 보면 직업으로 정치를 하는 분들이 별로 유권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업도 소비자를 두려워할 때 하자 없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정당과 정치인들도 유권자가 두려울 때 최선을 다하고 봉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특정한 지역이 특정 정당에 지배되고 있다는 것은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굉장히 큰 손실이고 고통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이곳 경북 지역에서는 한나라당을 제외한 모든 야당들이 힘을 모아서 각 당에 있는 좋은 인재들을 내세우고 또 이 대의에 공감하는 또 외부의 인사들을 또 영입하려는 노력도 하고, 이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보면 좋은 정책과 어울러서 지역에서 신망을 얻고 있는 좋은 인사들을 후보로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곳 안동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전역에서 이런 뜻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그런 훌륭한 분들이 여러 가지 이 고통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런데 이제 동참해 주시는 그런 분위기가 마련되면 저희 국민참여당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들도 경상북도 지역에서 어느 정도 선거를 해볼 만한 상황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당위원장이 그 문제에 대해서. 네, 저기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진보신당과 현재 야권연대라는 교감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합의한 바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당원대 때도 아마 진보신당을 멀리서 못 오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자국당, 경북도당 대표들이 옵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는 영천과 포항 남구, 그리고 열린우당 시절에 우리 퍼스피지가 높았던 지역에 대해서는 아마 전략적으로 야권에서 힘차게 밀어서 한번 시도해볼 만합니다. 승리에 대해서. 그런데 2012년도에 연말에 있을 12월설 대권에 대해서는 우리 경북의 국민참여당의 야권연대의 목표율이 35%입니다. 영남 전체의 40%입니다. 부산과 경남이 현재 45%, 50%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야권연 통해서. 경북이 우리 노무현 대통령 되실 때 24%였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35%의 야권연대의 득표율을 올릴 것입니다. 지금 이제 중앙정치 차원에서 보면 2012년 총선 대선 야권 연대를 위한 협의기구는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4월 27일 재보궐선거 연대를 위한 협의기구가 만들어져서 지금 여러 가지 모여서 상의하는 와중에 있습니다. 4.27 재보선이 끝나고 나면 이 연대기구가 전국적으로 2012년 총선과 대선의 연대를 논의하기 위한 그런 협상기구로 그렇게 발돋움해야 할 것으로 보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경북은 지역마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만 경상북도 지역은 대구시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제 야당이 굉장히 열세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더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래서 비교적 연대연합에 관한 논의가 물밑에서 중앙당과 상관없이 활발하게 각 당의 도당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는 이 지역이 야권의 연합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꼭 이루어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중앙당 차원에서도 그러하고 경상북도당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연대 논의를 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쪽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조금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그리고 국민참여당 이렇게 4당과 희망과 대안, 시민주권 그리고 시민행동, 진보연대 이렇게 4개의 이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4+4의 이 4.27 재보선 승리를 위한
야권 시민단체 연대 회의를 구성해서 지금 실무 협의에 이미 들어간 바가 있습니다. 이 기구는 지난 6.2 지방선거 때 6.2 지방선거 연합연대를 이끌어왔던 그 기구와 크게 다름없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역시 그때의 정신과 마찬가지로 지역의 합의에 대해서는 존중하면서 아마 연합연대의 틀을 만들어 가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기구가 4.27 재보선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대하기는 2012년 총선에 연합연대의 틀을 어떻게 해갈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밑그림까지도 그려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든 이런 그 논의가 아까 우리 유성찬 경북도당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역에서의 각 당들과의 연합연대 토론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여기에 참여해서 논의한다면 그것이 좋은 결실을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김해을 선거는 이제 저도 꼭 전당대회 후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이제 다음 주부터 시간이 되는 만큼 가서 예비후보 활동을 이봉수 예비후보의 활동을 함께 지원하는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아무래도 이제 거기에 주로 있으면서 당대표가 되면 당대표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민주당에서 지금 김해을을 무공천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저희도 이제 정확하게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대체로 한 군데를 무공천한다라고 할 때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 이제 되게 기사 쓰실 때 보면 괄로 열고 이제 전남 순천 그렇게 괄로 닫고 이렇게 쓰시지 않습니까? 되게 안팎에서 들리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전라남도 순천시를 무공천으로 하고 나머지 모든 지역은 후보를 내어서 경쟁 방식으로 야권 단일 후보를 정한다. 이것이 민주당의 기본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을은 지금 세 분의 민주당 예비후보, 또 한 사람의 국민참여당 예비후보, 또 민주노동당 예비후보 한 분, 그리고 약 6명 정도의 한나라당 예비후보 이렇게 지금 이미 각 당들이 당헌 당규에 따라서 소속 정당의 예비후보 등록을 허용을 했고 그 후보들이 모두 활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국민참여당 후보 역시 야당인 국민참여당이 당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허락해준 그런 예비후보로 활동하고 있고 저희 당은 이제 정식 공천을 위한 공천심사위원회나 이런 절차를 차근차근 당헌 당규대로 밟아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뭐 저희가 바라는 거는 사실 지난해 7.28 재보선 합의서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고마 이제 그래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소망을 갖고 있는데 그건 저희들의 소망이고 아무리 합의서가 있었다 해도 그걸 지킬 의사가 없다 이렇게 되게 명백해 보이면 그것도 어쩔 수 없이 저희처럼 작은 당으로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후보를 낼 것으로 지금 저희는 전망하고 있고 민주당에서 낼 수 있는 후보보다 참여당의 이봉수 후보의 경쟁력이 월등하다고 믿기 때문에 뭐 그렇지 않아도 경쟁으로 단일화 하자 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지만 민주당이 어떤 후보를 내든 우리 참여당은 당당하게 야권연대의 정신에 따라서 경쟁 방식에 의한 단일화도 거부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은 많이 말씀드렸고요. 되게 상황은 그런 것이고 저희로서는 참여당의 이봉수 후보를 야권 단일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리고 이봉수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되어서 뭐 김태호 지사도 아니고 저 지사 아닙니다. 지사로 지명됐다가 어떤 지사로 지명됐다 낙마 한 분 총리 지사고 예 죄송합니다. 김태호 하여튼 총리가 되다 만 분 그분이 나오신다는 얘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누가 나오든 우리는 당당하게 승부하겠다 이런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김해을에서 꼭 승리해서 이제 내년 총선 대선의 야권의 승리 전망을 확인을 하고 저희 국민참여당으로서는 원내에 진출을 해야 한다는 이 수건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경남 언론에서. 여기까지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청 이전 문제는 이제 행정구역 개편하고 연관시키게 되면 복잡한 문제가 되죠. 지금 봐서는 참여정부 때도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국회에서 특위가 만들어져서 많은 의원들이 여러 가지 안을 내고 그랬습니다만 이제 집행이 전혀 안 되었죠.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이명박 대통령께서 행정구역 개편 문제를 선거구제 개편 이런 문제하고 연관해서도 제기를 하셨지만 실제 그것이 집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조짐은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워낙 시급한 민생 현안이나 국가 과제가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 제가 볼 때는 정권의 어떤 관심이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서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그것이 추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안동하고 예천 하여튼 뭐 이쪽 지역으로 도청 이전하게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도의 존속을 전제로 해서 경북의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을 감안해서 도청 이전지가 그쪽으로 결정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의사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한은 순조롭게 원래의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도청 이전의 여러 가지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경북도의 예산만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규모나 이런 것들 또 현재 경상북도의 재정 자립도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볼 때 결국 이것은 경상북도의 문제인 동시에 도청 이전이라는 것은 국가적인 현안 중의 하나이기도 하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책임성 있게 이 문제에 대해서 도정부와 협의해 가면서 추진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돈 문제인데 같은 경상북도로 묶어보면 예산이 참 많이 왔는데 대부분 경상북도 남부 해안 지역에 있는 특정 도시로 그 특정 도시와 관련돼 있는 쪽으로 이제 예산이 쏠려가지고 이른바 이제 형님 예산이다 그렇게 해서 다른 지역에서 비판 여론이 굉장히 높은데 경북 도민들이 다 똑같이 혜택을 보는 것도 지금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서 도매금으로 경북 전체가 오해를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국가균형 발전도 해야 되지만 또 중앙정부가 각 시도들이 그 지역 내의 균형 발전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역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될 텐데 지금 정부는 그런 인식 자체가 없는 정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경북도청 이전 문제는 이렇게 자꾸 보상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지연되기 시작하면 이 도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가서는 안 된다. 정부 차원의 좀 더 큰 관심과 지원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회의원도 한 사람 없는 당이니까 다만 의견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해도 현재로서는 영향을 미치기가 매우 어려워서 좀 말씀드리는 입장이 송구스럽습니다. 이제 지역 언론 문제도 마찬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 영남일보나 대구매일신문 같은 경우 그래도 전국의 지역 신문사 중에는 매우 탄탄한 기반을 갖고 있었던 언론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이 중앙 언론사들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광고 시장에서 쏠림 현상이 극심하게 진행이 되고 이 프린트 매체뿐만 아니라 영상 매체까지도 전부 지역의 방송 네트워크가 죽어가면서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언론 보도에 지역의 절박한 이야기들이 실종되어 버리는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참여정부 때 지역 언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법제적인 정비도 하려고 노력했고 또 예산 지원이나 광고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배려를 하려고 사실은 그 노력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당시에 그런데도 지방 언론에서 별로 뭐 정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뭐 그거 가지고 좀 뭐랄까요 뭐 저희 생색내는 건 아닙니다만 서로 좀 이렇게 손발을 맞춰서 해보려는 그런 것들이 좀 비차간에 부족했지 않은가 이런 아쉬움도 좀 가지고 있고요.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언론의 균형발전 정책은 함께 가는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완전히 무시되어 버린 현 정권 아래에서 지역 언론 발전 정책이 혼자 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지역 언론사에서 이런 올바른 시각에서 잘 해주셔서 정권 교체가 되면 저희가 책임성 있게
국가균형 발전뿐만 아니라 언론의 이 국가적 균형 발전도 함께 늘 유념하면서 그렇게 행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바꿔주십시오. 그럼 잘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거 전체를 지금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공항, 동남권 신공항 소위 이 문제는 참여정부 때에도 국정보고회나 대통령 모시고 하던 회의에서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국무위원으로 일하던 시절에 국가균형발전 정책 관련 보고회나 혹은 장관회의에 거기 이제 보건 분야도 같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도 회의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 거기서 건교부 당시 건교부에서 각 지역의 현안 개발 사업에 관한 보고들이 쭉 올라옵니다. 저도 펴놓고 그때 이제 이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하나의 의제로 심각하게 검토되지는 않았지만 하나의 잠재적인 의제로 여기저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저희 내각에서 일하던 사람들의 기본적인 이제 생각은 저게 이제 필요한지 안 한지 필요하게 되면 어느 시점에서 아주 절실하게 필요해질 것인지 그런데 어느 시점에선가 필요해지는 시점이 올 때를 대비해서 지금 입지를 선정해야 된다면 입지를 어디로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신공항이야 다 자기 사는 곳 가까이 있는 걸 좋아하시죠 국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는 다 모든 지역들이 자기 지역으로 가져가고 싶어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근데 당시에 저희가 어떤 입장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 합리적인 근거, 이렇게 경제성 평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평가 문제라든가 또는 안전성에 관한 이제 공항 주변의 지형에 관한 문제, 공항이 들어설 경우에 그로 인해서 이제 발생하는 경제 효과도 있지만 피해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주민이 얼마나 나올 것인지, 토지를 얼마나 수용해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그 항공로에 위치하고 있는 산업이나 이런 걸 볼 때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도 함께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공항 주변에 있는 여러 산업 지역들을 연계해서 볼 때 장차 중장기적인 물동량 전망이 어떻게 나오고 되게 어느 정도의 부가가치 있는 항공을 이용한 물동량이 발생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두 다 검토를 해봐야 이제 몇 년도쯤까지는 있어야 된다는 게 나오고, 그렇게 되면 어디다 하는 게 좋겠다는 또 판단을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들을 검토를 해야 될 텐데, 당시 참여정부 당시에는 이런 검토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다만 누가 처음에 꺼냈는지 모르지만 동남권의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얘기만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정도로 저희는 인식을 하고 이 문제는 장기적, 중장기적으로 볼 때 검토는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근데 불과 몇 달 전부터 지금 싸움이 터졌죠.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플랜카드 값만 수십억 원이 지금 지출됐다고 그러는데요, 양쪽에서. 이게 현재 이것을 가덕도로 가져가야 된다 또는 밀양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정치인들 또는 자치단체장들이, 이건 어마어마한 대규모의 국책사업인데 이 국책사업의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합리적이고 기술적인 어떤 판단 근거가 있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의심을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어디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할 근거가 어느 곳에도 없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정치하는 분들이 자기가 자기 동네에서 면을 세우기 위해서 무작정 이 플랜카드를 걸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정말 이 중요한 국책사업을 놓고 심각한 이 국민의 지역적 분열 현상만 일어날 따름이죠. 저는 지금 이제 대안은 김포공항을 이제 허브공항 규모로 확대하는 문제 방안, 그럼 가덕도 신공항을 하는 거, 밀양에 유치하는 거, 이 세 가지 대안이 이론적으로 나와 있고 이 중에서 어느 것이 국가적으로 볼 때 바람직할지에 대한 판단을 형성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터졌을까? 왜 이것이 갑자기 터져나왔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무언가 권력 실세 쪽에서 특정 지역으로 끌고 가려는 움직임이 여권 내에서 포착이 되었고, 이것이 부산 경남 지역의 한나라당 정치인들을 자극해서 그러면서 집권당 내에서의 정치인들 사이에 알력 다툼이 밖으로 불거져 나오면서 이 문제가 너무 조기에 분열 양상으로 나타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한나라당 정치인들의 책임 있는 태도를 저는 요청합니다. 이렇게 가면 결론도 못 내고 이 주로 대구 경북 중심으로 한
지역의 유권자들, 시민들과 부산 경남 일대의 시민들 사이에 심각한 정서적 갈등만 유발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만에 하나 이명박 정부가 끝나기 전에 소위 만사형통 이런 논리에 의해서 아직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조차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이미 입지 선정을 해버려서 기정사실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그런 만사형통식의 어떤 계산이 한나라당 내에서 작용을 하고 있고, 집권 세력 안에서 이런 계산이 한나라당 내에서 갈등을 일으켜서 이렇게 지역 간의 분열 양상으로 정적으로 표출된 것이라면 이런 집단은 국가 운영을 맡을 자격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셔서 이 문제가 왜 불거졌는지,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점검하고 불필요한 국민적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조처를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참여당은 이 문제에 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전문적인 판단의 근거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입지 선정과 관련된 어떠한 판단도 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고요. 저는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이 개헌 문제를 가지고 여당이 제기하고 있는 그 배경이 무엇인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합의가 되지 않는 개헌 논의를 어떻게 이렇게 내놓고 국민 모두에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가. 정말 이거야말로 한나라당 내부의 정치적 알력이 결국 개헌 문제까지 발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로는 개헌은 본래 대통령의 발의에 의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러면 이제까지 임기 3년 동안에 아무 얘기를 안 하다가 이제 임기를 불과 한 2년 남겨놓고 이제 총선의 실제 예비 후보 등록이 금년 12월이기 때문에 총선도 실제로는 들어가는 시점이 앞으로 한 10달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왜 이런 상황에 개헌 문제를 내놓고 있는 것인지 전혀 납득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개헌 문제는 본래 한다면 국회 내에서 여야 간의 논의부터 시작해야 할 텐데, 여야 간의 논의도 없이 그 한나라당 내부의 일부 정파 세력에 의해서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참 문제가 크다,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구제역으로 정말 온 나라가 역병으로 정말 온 나라가 신음하고 있는데, 또 4대강 사업에 의해서 지금 금수강산이 다 파헤쳐지고 정말로 우리 자연훼손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더 나아가서 지금 이 경제 문제도 사실상 국가 부채가 지금 정확하게 얘기가 안 돼서 그렇지 이게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는지 모르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고, 가계부채만 하더라도 지금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있고, 이 전세 대란이 일어나는데 이것조차도 해결을 하지 못하는, 이 전세 대란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가 어떻게 개헌 문제를 들고 나올 수가 있는가. 우리 당으로서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만 정말 대통령이 개헌을 정말 하고 싶다면 저렇게 청와대 안에서 슬슬 연기만 피우고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고 국민 앞에 당당하게 나서서 개헌을 얘기하든가, 이렇게 정치를 소위 이 밀실에서 하는 식의 정치, 또는 이 분위기를 타서 국민들로 하여금 공포 분위기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정치, 정말 이런 것은 이제 정말 지양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참여당은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오히려 서민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좀 더 탄탄하게 관리할 일을 관리해 나가서 나가야 될 일이 아니냐. 지금 과학 비즈니스 벨트, 지금 신공항 문제, 여기 나온 도청 문제, 이것이 경상남북도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곳곳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결국 국민 모두가 다 불안하고 대결하고 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여기 남북관계를 보십시오. 오늘부터, 아니죠, 내일부터죠. 이 키르졸브 북한의 급변 사태를 대비하는 명분으로 하는 한미 군사훈련이 일어나서
지금 이걸 하면서 이것 때문에 또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걸로 국민 모두가 다 전쟁에 정말 불안 속에 빠져있는 이런 상황을 놓고 왜 헌법을 얘기하는지, 저희가 김해에 나가가지고 김해에 있는 시민들을 좀 몇 분 뵀는데 그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심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욕설을 제가 여기서 전달할 수가 없어서 그렇죠. 전 먹고 살기 힘든데 개헌 얘기해가지고 도대체 저 사람들이 제대로 정신이 든 사람들이냐, 이렇게 점잖게 제가 표현합니다만 정말 욕설이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국민을 등지고 가는 대통령 빨리 끝내야 됩니다. 예, 제가 조금만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저희 당은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정기국회, 임시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 친이계 의원들의 개헌 관련 질의를 보면서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뭐 하는 분들이에요?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 시간은 대정부 질의하는 시간이고요. 개헌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대처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회 내에서 논의해서 개헌안을 발의하는 방법. 그것은 이제 제적 국회의원 과반수 발의로 표결해서 3분의 2 이상 찬성해서 국민투표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고 싶으면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내에서 개헌안을 만드는 작업을 하면 되고요. 그걸 정부에 왜 물어봅니까? 정부에 물어볼 때는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할 생각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굳이 대정부 질의를 해야 한다면. 그리고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내용의 개헌안을 발의할 거냐, 이런 내용을 할 거다 그러면 그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것을 논의해야죠, 대정부 질의 시간에는. 근데 개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떠냐, 이거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 자질이 없고 국회가 뭐 하는 데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하는 일이다, 이런 느낌 때문에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두 번째는요, 이 개헌은 지금 핵심을 아직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 개헌의 핵심은 뭐 이명박 대통령께서 뭐 기본권 조항이 어쩐다, 뭐 남녀평등, 양성평등이 어쩐다, 이런 말씀 하시지만 결국 개헌은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문제고, 지금 이명박 대통령과 친이명박 그 한나라당 의원들의 생각은 자기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핵심은 분권형 대통령제입니다. 이재호 특임장관이 말하는 것처럼 대통령을 외교국방 안보만 맡기고 나머지 내치는 전부 다 총리가 하는 겁니다. 근데 전시작전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동북아 정세는 주변 열강들이 좌우하는 이 판국에 국내 내치의 뒷받침을 못 받는 대통령의 그 외교국방 권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머지 권력기관은 전부 다 국회에서 선출하는 총리가 가지도록 한다. 그 얘기는 총리가 말이 총리지, 분권형 대통령제의 총리는 그게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집권 한나라당의 당대표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 될 수 있죠. 국민들이 결코 대통령을 시켜주지 않을 그런 분들도요, 예컨대 이재호 씨나 안상수 현 대표나 뭐 이런 분들이 대통령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국무총리 뽑아놓으면 뭐 정치인들이 조금 잘못한 거 있을 때에도 검찰총장이 그 밑에 있으니까 좀 안심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 전국적으로 말하면 친이계 내부에서는 자기들이 끌끌어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뭐 자기들이 혹시라도 무슨 죄를 지은 게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찜찜하다, 이런 게 있지 않나라는 이제 판단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이제 그런 것을 위해서 개헌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국가의 사유화입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제일 큰 문제가 공권력인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겁니다. 사유화. 모든 문제가 다 여기 있고, 만사형통이다, 뭐 측근 인사다, 회전문 인사다, 보원 인사다, 고소형 간부자 내각이다, 이게 전부 다 그 누구의 것도 아니고 국민 모두의 것인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데서 온 것입니다. 심지어 개헌 문제마저도 자기들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서 헌법을 사유화하려는 데서 시작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의 내용이 합리적이건 아니건을 떠나서 이런 동기 자체가 너무나 불순한 것이고,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를 국민들이 선출하게 되어 있는 이 구조를 없애고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국회가 국민에게서 빼앗아가겠다,
그리고 그 국회에서 항구적으로 제1당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그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뜻이고, 이것은 곧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권리를 빼앗아가려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저는 이것은 아주 부도덕한 일이고 되지도 않을 것이다. 예, 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진짜 이명박 대통령께서 개헌을 하고 싶으시면 정부에서 개헌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하셨던 것처럼. 그때 야당들이, 정당들이 합의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철회를 했지만, 대통령이 국민 앞에 이런 개헌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개헌안을 발의해서 국회에서 부결되면 끝나는 것이고, 가결되면 국민투표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개헌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음모적으로 이렇게 밀실에서 작전을 짜고 뭐 대신 말할 사람을 내세워서 이렇게 공작하듯이 이렇게 개헌을 다루는 것은, 이것은 정상적인 민주주의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약간 좀 열받아가지고 세게 말씀드렸는데요.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의 주기를 조절해 줌으로써 이 대의민주주의 의회 정치와 이런 선거제도가 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 그 당시 원포인트 개헌, 그러니까 4년 중임 대통령제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의 주기 조정, 책임 정치를 좀 더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기술적으로. 그 판단 때문에 필요하면 6개월의 임기 단축도 감수하고 그걸 하겠다고 하신 거고요.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제기하시는 이 개헌은 그것과는 전혀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평적으로 두 개를 놓고 비교하기는 어렵다. 동기도 다르고 개헌안의 내용도 다르고, 예, 다 다릅니다. 절차도 지금 추진하는 절차도 다르고. 그때 저도 이제 내각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걸 들으면서 제기된 것은, 그때가 대통령의 임기와 국회의원의 임기가 공교롭게도 가장 근접했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임기를 좀 줄이더라도 큰 혼란이 없이 개헌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점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5년제 대통령과 4년 중임제 대통령, 4년제 국회의원의 임기, 이걸 정치적으로 풀어볼 때 책임 정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려면 국회의원의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가 같아야 되고, 대통령이 4년 중임으로 함으로써 국회 국민의 책임지는 정치를 한다는 원포인트 개헌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가 가장 적기였습니다. 제안할 수 있는.